기말고사 범위가 미생물 분석하고 피해 분석하고 두 파트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의학적 분석은 중간고사에 봤으니까 해당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통계 자료는 데이터 분석하는 쪽으로 해서 시험이 나올 거고 미생물 분석은 유해미생물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유산균이라든지 그냥 거기 교수라든지 분석하는데 그런 생화학하는 분들, 그다음에 확인, 뭐 분리, 증균 이런 데 쓰이는 각각의 방법의 차이들 그런 것들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4학년 위주로 설정된 과목이다 보니까 1, 2학년들이 갖기에는 물론 3학년들도 좀 버거울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해서 나가시면 다른 학교나 좀 여기 석사를 진학하든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통계에서 지금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은 시간이 되면 이제 논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주로 저는 수업 중에 논문 자료를 조금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들 여러분들이 이걸 전공을 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무슨 자료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냥 구글에서나 인터넷 자료를 그냥 끌어다니는 거 하지 말고 그래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논문 자료이기 때문에 외국 논문이든 아니면 국내지의 논문이든 간에 논문 자료에서 좀 찾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걸 좀 보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는 분산을 분석하는 거는 전부 다 분산 분석인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는 평균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었어. 분산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얘의 특징은 동질성, 즉 분산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으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어. 약간 이름에서 모순이 일어나지.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인데 등분산이 가정이 된 상태로 얘네들의 동질성을 분석하는 것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고 지금 오늘 시간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그냥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계학 강의를 들었을 때 자료일 수도 있어요. 예시 한번 볼게요. 따로가 자료인 것 같은데 인조 다이아몬드 합금을 만드는 실험 연구에 대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네들은 어쨌든 온도가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을 했나봐요. 그래서 730도부터 10도씨 단위로 770도까지 온도가 설계가 돼 있어. 나중에 이제 실험 계획법이나 했을 때 터무니없는 데서 실험을 하면 안 되겠죠.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다고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통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공무원은 유튜버 해가지고 막 유명해졌던데 이쪽으로 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꼭 통계를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 반복수는 3회 반복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복수가 보통 동물 실험의 경우에서는 쥐 같은 경우 5마리 정도 잡습니다. 더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보통 이공기 실험에서는 3회 반복. 3회 반복 중에서도 너무 데이터가 튄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없으니까 2회 반복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의 표에는 모두 다 3회 반복을 실시를 했고 온도 구간은 5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밀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하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 밀도를 측정한 데이터인가 봐. 그래서 15번의 실험 전체를 각각 이렇게 실험했다. 연구 가설부터 세워보면 온도에 따라 합금식변의 밀도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비무 가설이고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것이 대립 가설이죠. 그래서 대립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 가설에 어느 정도 히트가 되어 있어. 분명히 합금식변에서 밀도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실험을 실시했겠죠. 연구 가설은 밀도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구 가설인 거고요. 밀도가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다. 이것이 대립 가설이겠죠. 뭐 그런 내용이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분산 분석도 해가지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 집단 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집단 내라고 하는 거는 있었죠. 집단
730도부터 770도까지 총 5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A, B, C, D로 나눴을 때도 5개의 집단이 있고 각각의 집단 간에 해당이 되는 분석을 한 거.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 분석을 한 거는 이 전체의 집단 내를 뜻합니다. 3개의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 15개의 데이터에 대한 집단 내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유도값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4개에 해당이 되는 거는 집단이 5개였으므로 n-1에서 자유도가 4개였네요. 집단 내에서는 이게 n-2에 해당이 되는 걸로 했었죠.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총 14개가 분석 자료로 들어간 겁니다. 자유도는 총 15개, 합계는 n-1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 특성이 지금 그렇다고 하나, 둘, 셋, 넷, 5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이 평균의 제곱 위에 쪽 거를 이 아래쪽 거로 나눈 값이 바로 F값이다 라고 했었죠. 자, F값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유의확률을 구했을 때 지금 F값 이 검정은 계속 얘기하지만 F 분포표가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이게 95% 신뢰도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 안에 들 경우에 이 경우에는 95% 신뢰도 안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나 여기는 자동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0.002로 나와져 있어서 유의성이 있다. 자, 유의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무가설을 기각하고, 그죠? 밀도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밀도의 차이가 현저히 다르다라고 분석이 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밀도하고 온도하고 종속 변수는 온도가 730도부터 770도까지 총 5개의 온도가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치 분석에서 SPSS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빅딩 그룹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집단 간이죠. 집단과 그다음에 집단 내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각각 평균의 제곱을 해가지고 앞에서 계산한 값이 이 도표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효확률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버전을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떡으로 온도하고 온도 5개의 관계했을 때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 제일 높은지 낮은지를 좀 구분하려고. 지난 시간에 상자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상자 그림은 이상치가 구하는 요령이나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은 4분의 1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4분의 1로 나누지 않고 3개로 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장 가운데 값이 중간값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중간값을 비교해서 중간값보다 낮은 값부터 해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하는 그 상자 그림 그리는 요령이었어요.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진 데이터. 분사 분석을 이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산기 빼어가지고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이런 표들로 배치를 했을 때 있습니다. 내용들은 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F값이 이제 통과가 됐어. 통과됐는데 그 다음 알아봐야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얘는 레반의 통계량을 봐야 된다고 했지. 그치? 레빈 또는 레반이라고 하는데 이 레반의 통계량은 등분산을 가정한다고 했어. 상관분석 또는 회계분석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뭐였냐면 T검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T검정에서 레반이 나왔을 거야. 그때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두 개의 표가 있었지만 지금 이 분산 분석에 와서는 레반에서는 이것만 보셔야 돼요. 자, 유의 확률이 어쩌야 됩니다. 자, 이 값에서 유의 확률이 95% 안에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0.05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마저 잡아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레빈 또는 레반에서는 반드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커야지 등분산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등분산이 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균 비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렇다. 자, 평균 비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실제로 값을 앞에서 것처럼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을
값이 정말로 실제로 통계적으로 다르냐 같느냐 비교하는 거였었죠. 다르다고 하면 밀도가 영향 밀도가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고, 같다 별 차이가 없다 평균이 같은 편이다라고 하면 얘는 밀도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레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분산의 동질성 검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분산의 동질성 검사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평균값 가지고 같은 그룹에 넣을 거냐 다른 그룹으로 분류할 거냐 그거였겠죠. 그래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게 되면 이때 그 옵션들이 등분산을 가정한, 그러니까 레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레빈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아버리면 여기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옵션이 없고 등분산이 무조건 가정돼야지 이 다중비교라고 하는 사후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분산의 동질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 분석에 해당됩니다. 이 사후 분석에서 다중비교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 통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요, 여기 중간 쪽에 있는 덩칸 테스트,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휴키가 한 거, 본피에르가 한 거, 이런 사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LSD라고 하는 거는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냥 공용으로 많이 쓰는데, 하나 분석하기는 뭐하니까 하나 더 옵션으로 넣어보지라고 할 때 주로 LSD를 주로 쓰는데, 다른 말이 없으면 되게 논문에서는 덩칸 테스트만 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 쪽 책을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슈페의 방법을 좀 쓰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과학 쪽. 취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식품과학에서 이공계로만 하지 않고 행정 쪽이나 이런 쪽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슈페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클릭하시고 유의 수준은 0.0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거 디폴트 값이니까 나는 더 정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0.01로 선택하시면 99%에서 알아보는 거라는데, 근데 보통 실험값이 보통 얘네들이 반복수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정밀하게 하면 써먹을 데이터가 없어서 이공계에서는 그냥 0.05 수준을 놓고 덩칸 테스트를 하고 예속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 여기는 지금 LSD의 결과예요. 비교해 보려고 LSD 결과 붙였는데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고 LSD의 테스트의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아까 온도가 5개가 있었다고 했잖아. 730도부터 770도까지. 먼저 각각 대표의 값에 대해서 각각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의성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 730도에서 740도와 50도, 60도, 70도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 상관계수도 보여주고 유의 확률도 보여줄 때 여기 한번 테스트 한번 볼까요? 730도하고 740도에 이게 SIG가 유의 확률이에요. 자, 얘가 보니까 0.023이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이것만 봤습니다. 730도나 740도가 그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전혀 다르다. 어떻게 해석해요? 고개 숙이고 입국단 하고. 자, 0.023이니까 0.05보다 작죠?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다예요. 자, 하나 A로 그 다음 거. 근데 730도하고 750도의 값은 0.05보다 커버리네. 그렇지? 그리고 얘는 오히려 730도하고 750도하고는 차이가 없어버려. 이상하지? 그지? 자, 분명히 730도, 40도, 50도, 60도 해가지고 뭔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기에는, 계획을 하기에는 얘가 영향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거 더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데이터가 틀어지죠. LSD 검정값은 어떤 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없을 수도 있어. 반복수에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은 이 숫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숫자는 아니야. 밀도의 데이터들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딱히 어느 순간에 얘가
만약에 다시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얘도 유의성이 없이 나올 수도 있어. 이 온도 차이는 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LSD의 특징이야.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얘네들은. 그래서 LSD 잘 안 써요. 정산이 좀 팍팍 벌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다음 이제 돼지를 사육하는 데에서 사료를 4가지 종류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돼지나 이제 소나 이런 가축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많이 불리는 것이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사료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체중을 측정을 해서 효과를 지금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차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밝혀라. 즉 사료의 종류에 따라서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 것이다. 이게 영어 가설이고,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체중은 사료를 1번부터 4번까지 먹어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비무가설이죠. 대립가설은 사료에 따라서 체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다중비교를 해서 밝혀라 라고 하면 분산분석 후에 동질성 검사를 해서 사후 분석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분석을 했어. 사료 1번부터 4번까지 분석을 했고, 기술 통계 값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여기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레반 테스트 했습니다. 자, 레반 테스트 했더니 유의 확률이 0.167이 나왔으므로 0.05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얘는 등분산이 가정된다. 그래서 등분산이 가정됐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석으로 내내 나오는 값들, F 값이 이렇게 되고 유의 확률이 0.036이 나왔어. 여기 껐죠. 유의 확률이 0.036. 여기서의 유의 확률 0.036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어쩐다? 얘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다. 자, 사료가 체중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잖아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데이터 똑같이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사후 검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2가지를 붙여봤는데 주로 사회과학 쪽 데이터니까 슈페거하고 LSD. 슈페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 자, 데이터 볼까요? 자, 얘네들 데이터 보면은 0.05보다 다 넘어가죠. 그지? 분명히 앞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지? 영향이 있다고 나왔는데 슈페거 테스트를 하면은 0.05가 넘어가니까 없나봐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LSD 검정을 해보면 그래도 영향이 0.01이라든지 0.035라든지 얘는 없다. 사료 2하고 사료 3은 별 차이가 없어.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보면 앞에서 사료들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마도 사료 2하고 사료 2하고 사료 3하고 사료 2하고 사료 4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다른 그룹핑이 될 수 있으므로 사료 간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봐요. LSD 가지고. 근데 슈페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다 똑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사료에 따른 체중의 변화가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온다고 해. 사후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변해로 덩칸 테스트는 앞에서 없어요. 덩칸 테스트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 표로 안 나와요. 이 표로 나오는 거는 각각 당 슈페하고 LSD를 주로 쓰는 이유는 각각 당 사료하고 사료 2하고 사료 1하고 사료 3하고 사료 1하고 사료 4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성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얘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슈페하고 LSD를 주로 쓰는 경우는 이렇게 다중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고, 덩칸 테스트는 다중 비교라고 하는 말 안 써. 덩칸으로 다중 비교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야. 다중 비교에 쓰는 거는 얘네나 얘네야. 자, 덩칸은 언제 쓰냐면요.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볼 때 써요. 자, 정칸 테스트에서는 사료 3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가깝다 뭐냐면 맨 처음에 써지는 게 아마 값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칸에서는 SPSS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값부터, 즉 평균값이 낮은 값 순으로 써지기 때문에 사료 3이 가장 평균값이 낮은 게 들어갔고요. 이거 말고 SAS라고 싹스라고 쓰는 거는 높은 값부터 순서가 매겨져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했는데 SPSS로 분석했다. 그때 평균의 오른쪽에 이렇게 ABC 쓰는 거 있잖아. ABC가 써질 때 SPSS는 낮은 값부터 알파벳이 ABC 순으로 매겨지고 SAS로 했을 경우에는 높은 값이 A를 먹어요.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써가지고 이상한 걸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분석한 정칸에서는요, 사료 1번, 3번, 4번이 같은 효과를 받는다. 평균값에서는 각각 32.24, 32.26, 32.6이라고 하는 평균은 다 다르지. 그지? 평균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얘네는 같은 집단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AAA로 써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집단은 사료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사료 1, 3, 4는 같은 그룹에 들었지만 사료 2의 경우에서는 다른 집단군에 들었다. 그렇지? 자, 이 분석을 통해서 돼지 사료를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개발을 했더니 이 중에서 얘네들은 평균이 차이가 나더라고. 이 평균이 각각 있을 거야. 평균값이 미세하게 소수 셋째나 일자짜리가 차이가 나더라도 32점 얼마? 32점 얼마 이렇게 됐어. 얘는 사료 4가 34점 얼마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취합을 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분석을 한 것이 지금 동질성 분석을 한 거고, 동질성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도 얘가 큰데 다른 집단으로 나오더래. 그래서 얘는 오른쪽 어깨에다가 B라고 해주죠. 그래요? 집단이 같은 집단이냐 다른 집단이냐를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슈페거 있었죠? 슈페는 이렇게 다중 비교에도 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니까 다 같은 집단으로 나오죠. 네. 얘는 엄격하게 다루거든. 네, 이 정도쯤이야 니들은 같다고 할 수 없어. 어디서 지금 용을 쓰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유의 확률도 차이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동일한 집단으로 해. 그러면 자, 회원님이 제품을 개발해 오라고 했는데 사료 1부터 사료 4까지 다 똑같이 나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망했네. 네? 근데 정칸 테스트 살짝 가져가면 어떻게 돼? 야, 4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개발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통계적인 어떤 검증을 뭐라고 하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함으로써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개발 정도에 대해서 그런 신뢰도를 갖추는 거야 사실. 그래서 통계를 알아두면 그럴 때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거 다른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진짜 이렇게 데이터가 A1, A4까지 그룹이 4개야. 인자 수준이라는 거야. 다른 용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집단이 몇 개? 밑에만 보세요. 자, 집단이 4개의 집단으로 되어 있고요. 반복수는 6개입니다. 그렇지? 앞에 거를 한다면. 자, 그래서 각각당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가 같이 다 나와져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신뢰 구간에서 신뢰 분석, 내변 테스트, 그 다음에 분산 분석, 사후 분석 이런 단계까지 다 거쳐서 이거를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손가락 써가지고 전자계산기 해가지고 돌렸을 경우에 예제여가지고 그건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살짝 있어가지고 가져오긴 했어. 자, 일일이 다 계산식이 중간에 생략됐는데 계산식이 있어요. 통계책을 찾아보면은 계산식이 다 있는데 다 그 계산식 써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SPSS나 SAS나 또는 미니탭이나 엑셀이나 각종 통계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해석만 해볼게요. 자, 이런 배치 분산 분석표를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해냈을 때 F의 값이 6.953이 나왔어. 물론 이 F값은 열평균의 제곱 86.041을 12.37로 나눴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의 유의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0.00이가 나왔대. 네? 자, 근데 자, 검정 통계를 한번 볼게요. 자, F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분포도 한다고 했죠? 그치? 자, 이때 이 분포값을 해보니까 자유도가 3이고 그 다음에 그룹 내의 자유도가 20이고 유의 수준이 0.05로 했을 때예요. 얘네들은 자, 이건 유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F 분포의 값은 뒤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P밸류를 얼마로 놓고 F값이 얼마고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대요. 값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0.05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유도가 3이고 그 다음에 전체 자유도가 20일 경우 디폴트 선택하는 거는 보시면 0.05하고요 3하고 20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F 분포표 값을 읽어보면 얘가 F값이 3.099가 돼야 된대요. 그럼 앞에서 구한 값이 자, 이게 3.099가 돼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이 6.953이 나왔으므로 자, 3.099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6.953이니까 아주 여기 안에 적합하게 들어오겠지. 그치?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0이니까 어쩐다.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네? 유의차가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로 가져왔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SPS 통계 처리 예제를 하나 보여주려고 자, 재료의 값을 넣을 때 자, 재료를 아까 재료 1, 재료 2, 재료 3, 재료 4 이렇게 해서 한글로 해서 넣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통계 분석을 할 경우에는 다 이거를 명목표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지. 자, 재료 1은 다 1번으로 해라. 재료 2는 다 2번으로 해라. 재료 3은 다 3번으로 해라 해가지고 번호를 바꿔줘야 되고 수율이 각각 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y 값을 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재료 1, 2, 3, 4고 수율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자료들 그냥 쭉 그냥 보세요. 이걸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먼저 봐야 되는 거. 기술 통계 값은 얘네들이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료 1은 평균이 78, 재료 2는 평균이 80.5, 재료 3은 평균이 84.33, 재료 4는 평균이 75.33으로 평균의 차이가 있더라. 그지?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정말로 이 평균이 정말로 차이가 있는 건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 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분산의 동질성 검증을 해야 된다 했죠?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서는 레반 값을 읽어줘야 되고 자, 레반의 유의 확률이 어때요? 통과야 불통이야? 네? 네, 통과죠. 레반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컸으므로 얘는 분산이 같다. 자,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얘네는 평균끼리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차 관문을 통과해. 자, 그 다음 분석에서는 집단 간 집단 내에 각각의 제곱합이 구해질 거고요. 자유도 주어질 거고 평균 제곱합 나와서 F값이 계산이 됐죠. 자, F값 계산 후에는 유의 확률이 0.002가 나왔으므로 어쩐다? 0.00가 나왔으므로 얘는 재료 1번부터 재료 4번까지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수율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기부가설이 기각되고 제품의 수율은 재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을 어디다 의뢰를 하거나 의뢰를 해서 시험 검사서를 받아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통계 툴을 사용할 줄 알아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어쩌더라 이 얘기가 꼭 써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값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값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여기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뭐냐면 사후 분석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가 사후 분석. 의미가 있다 라고 해야지 사후 분석이 들어가지. 의미가 없는데 사후 분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후 분석 클릭해서 다중 비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슈페도 있었고 LSD도 있었어. 다중 비교의 경우에서는 각각 당 입장에서 재료 1에서 2대 1대 3, 1대 4 또는 각각 2대 1, 2대 3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비교를 하는 것이 지금 다중 비교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랬더니 유의 확률 값들이 재료 1과 2는 유의 확률이 확실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서로 유의 확률이 커서 그런 차이가 없네요. 영향성을 보는 게 아니야. 재료 1과 재료 2는 차이가 없네요. 평균이 거의 비슷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재료 1하고 재료 3의 유의 확률이 어땠어? 0.008로 유의 소진보다 작죠? 그러니까 재료 1하고 재료 3은 다른 그룹이야. 전혀 다른 영향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LSD 검정 결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 비교는 이렇게 됐다고 치고 덩칸 테스트로 넘어와요. 중요한 건 덩칸이야. 덩칸 테스트에서 그러고 보니까 어쩌냐 봤더니 아까 재료 1하고 2는 어쩌냐고요? 재료 1하고 2는 비슷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을 할 때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자, 그래서 재료 4하고 재료 1하고는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재료 1의 경우는 1 집단에도 걸쳐 있고요. 제2 집단에도 걸쳐 있어요. 양다리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재료 4에서는 재료 4는 딴 데 걸친 데가 없잖아. 재료 4에다는 오른쪽 어깨에다가 A라고 써주고 재료 1에다는 A에도 걸쳐 있고 지금 B에도 걸쳐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집단에도. 그래서 여기 이 78.33에는 재료 2의 평균값에는요 A, B라고 마킹을 할 거예요. 1집단에도 들어가 있고 2집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재료 2의 경우에는 어때요?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 자, 두 번째 집단에만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재료 2 같은 경우에는 80.50 위에 어깨에다가 B라고 얹어주시면 돼요. 자, 3집단에 들어가 있네. 그럼 얘도 양다리니까 BC라고 볼게요. 재료 2. 자, 재료 3의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C라고 두시면 되죠. 자, 실험 값을 보고 설정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재료 1하고 재료 2는 A, B와 B, C가 다 걸쳐져 있어. 즉 재료 1은 A와 B 그룹에, 재료 2는 B하고 C 그룹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색깔을 보이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재료 3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대부분의 실험을 했을 경우에 값이 높아질수록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재료 4가 아마 컨트롤 그룹이 될 거고요. 그치? 컨트롤 그룹이 될 거고 재료 1과 재료 2는 그냥 그 정도 저 정도 어중이 떠중이들. 그 다음에 재료 3은 내가 확실히 믿는 어떤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마도 재료 1하고 재료 4하고 재료 3하고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좀 뻥을 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정가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재료 1과 뭐 4는 얼마 정도 수준이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이고 라고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이게 1원 배치야. 1원 배치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돼. 한 개의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개의 독립변수에 각각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은 들어가져 있을 수 있어. 재료라고 하는 거 재료 1번부터 4번까지를 변수를 4개를 둔 건데 이거를 독립변수의 하위변수라고 해요. 자, 여기에 2개의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독립변수가 2개가 있는 거고 종속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걸 거예요. 자, 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은 앞에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봤을 때 다중회귀 분석을 해야 될까?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해야 될까? 뭐 둘 다 해보지 뭐.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독립변수 하위 집단이 반드시 3개 이상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성별, 남자와 여자, 성별이 하나의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연령대 있죠. 10대, 20대, 30대 그러면 하나는 성별이 독립변수고 또 하나의 독립변수는 연령대가 독립변수야. 자, 그런 다음에는 자, 성별하고 연령대별로 달라졌을 때 종속변수를 하나를 정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가 정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남녀, 그 다음에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뭐 여론조사를 뭐든 설정하러 갔을 때 아마 남녀에서 차이가 있었을 거고 나이대도 좀 다를 거야.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가 2개의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저기 하면 체중, 네? 자, 성별에 따라서 또 연령대 10대, 20대, 30대냐에 따라서 체중에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럴 때 얘기하는 것이 이원 배치 분산 분석 하나의 예제로 보시면 돼요. 뭐 연령층, 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집단은 3 곱하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청년, 중년, 노년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이래가지고 총 6개의 집단이 나올 거야. 집단 수는 6개야. 독립변수는 2개야. 돼요? 연령층과 성이니까. 그 다음에 비만관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가 운동은 처치 방법 해가지고 스포츠 마사지, 전신 운동. 그 다음에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게 운동 직후 처치 10분, 처치 20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명목 척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를 1번, 전신 운동을 2번이라고 하십시오. 운동 직후를 1번, 처치를 2번, 처치 10분을 2번, 처치 20분을 3번이라고 마킹하십시오. 라고 해서 써주셔야 돼요. 여론조사를 할 때 1번, 2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쭉 데이터가 모아지겠죠?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정합니다. 자, 일단 2개의 독립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 간에 뭐 아까 성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령대라고 하는 2개의 독립변수가 있으면 걔네들이 서로 상호 교차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회귀 분석에서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죠. 공산성 기억하세요? 각각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다중 공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경우는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지. 이것도 비슷한 얘기야. 독립변수와 독립변수가 서로 교차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날 때 이런 경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여기는 얘기하고요. 교호작용이라는 말로 써요. 용어가 좀 어렵죠. 어쨌든 서로 간섭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술 통계량 볼게요. 자, 아까 성별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자, 남녀 해가지고 성별은 2개, 그 다음에 연령대는 총 4개 그룹핑이니까 자,
집단의 수는 2 곱하기 4에서 총 8개이겠네요. 데이터 보시면 자, 종속변수라고 하는 가처분 소득치에 대해 가지고 얘를 종속변수로 봤고요. 독립변수는 8개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통계량은 마찬가지로 평균 표준 편차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줬고 특징을 보면은 25세 미만 5명, 20에서 30세 미만은 33명 이런 식으로 전체 그 조사 대상이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룹이.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체간 효과를 검증해야 된다. 개체간 효과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독립변수. 자,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연령대가 4개가 있었는데 성이 2개, 연령대가 4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체간 효과 검증을 해. 앞에서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 공산성 분석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내용으로 나와져 있지만 보시면요, 자, 맨 처음에 성에 대해서 구분을 했을 때 유의 확률, 연령대에 대해서 유의 확률, 성과 연령대를 교차했을 때, 성과 연령대를 교차했을 때 값이 세 번째인데 얘가 유의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네요. 자, 유의 확률이 각각 즉 성 따로 연령대 따로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았으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과 연령대를 교차했을 경우에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에서는 둘이 겹치는 효과가 어쩐다? 효과가 네? 얘네 겹치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부분 에타 제곱을 표시하는 데도 있고 없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살짝 가져와 보면 자, 이 값을 부분 에타라고 합니다. 자, 부분 에타의 제곱의 값이 0.14보다 크면 효과가 큰 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온 데이터이고 효과가 굉장히 큰 거고요. 이상하게 나왔네. 자, 그래서 얘는 0.006이니까 부분 에타의 제곱이 낮아지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둘의 교차 효과는 없다. 데이터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그냥 끄져올 거야.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F값하고 유의 확률을 보면 되는데 다른 건 안 보셔도 돼. 지금 여기는 강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과 유형이라고 해서 X 변수가 하나, 둘로 되어져 있고요. 수업 만족도가 Y 값이기 때문에 X 값이 2개였잖아.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에 해당합니다. 강의 유형은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아주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줍니다. 교과 유형은 어때요? 강의 유형이라는 건 그러겠죠. 이제 발표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발표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참여 수업으로 하느냐 강의 유형에 해당되고 교과 유형이라고 하면 수학이냐 과학이냐 영어냐 이런 거. 자, 두 개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강의 유형은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교과의 유형은 유의 확률을 봤을 때는 수업 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표를 해석했을 때. 자, 교과 유형과 강의 유형이 서로 간섭 효과가 있는지 봤을 때도 유의 확률이 0.8280이므로 강의 유형은 유의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봤으나 교과 유형과 강의 유형을 서로 교차했을 경우에는 유의 확률이 올라가서 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거야. 자, 여기서는 정보 추구, 커뮤니케이션, 오락성 이렇게 되는 테마가 있고요. 요거에
집단으로 해서 발레 전공자, 취미 발레 수강생. 자, 이게 X1, X2입니다. 총 집단은 3 곱하기 2에서 6개의 집단이겠죠. 이렇게 표를 이렇게만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발레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X2에 해당이 될 거고요. 소셜 미디어가 이거겠죠. 자, 소셜 미디어가 정보 추구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되는데 난 잘 모르겠으나 표를 읽어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이 SNS 이용 동기에 따른 기술 통계 값이 이렇더라. 자, 그걸 분석을 했을 때 발레 전문성과 소셜 미디어 특성은 F 값이 각각 이렇게 되고, 네, 여기는 유의 확률이 안 나와 있죠. 원래는 여기에 유의 확률이 써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안 나온 대신에 여기 보시면 별표 하나짜리 보이세요? 자, 별표 하나, 별표 3개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지. 그 별표가 유의 수준을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별표 하나짜리는 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니까 영향을 미치겠구나. 되세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집어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기술 통계량 해가지고 얘는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유의 확률 쪽 보시면 되고요. 네, 요 데이터로 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얘도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반에 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값이 0.05보다는 큰 거가 돼야지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됩니다. 자, 경칸에 대한 분산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각각 이 집단들이 다 다른 집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A, B, C로 집단 라벨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술 통계계량 값에서는 남녀, 성별하고요. 유머, 이성, 감성 이렇게 해가지고 2 곱하기 3의 총 6개 집단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데이터 안에서 성별과 광고 유형의 서로 교차의 효과는 0.297로 해가지고 영향이 없게끔 나오기 때문에 각각 당은 여기에 미치지만 두 개를 교차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최종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하려고 돼 있는 거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표에 대해서 지금 따온 건데, 대상은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세대에 따른 자기조절 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자 했대요. 성별에 따른 주효과 분석 결과. 이게 주효과라고 하는 건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성별에 따른 주효과 분석 결과. 자, 주효과 분석 F의 값이 자유도가 1이었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값이 F 값이 2.625로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었으니까 어쩐다. 2.625로 나와 있으니까 NS라고 하는 거는 저요. NS는 유의성이 없다의 영어 약자야. 그냥 not significant라고 하는 약자야. 그래서 유의차가 없다. 왜? 0.05보다 컸으니까. 그 다음 얘기로 세대에 따른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얘 같은 경우에는 38.737로 나와져 있고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와져 있어서 별 3개 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있다. 이 두 번째, 세대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성별은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성별은 영향을 안 미치고 세대는 영향을 미쳤으니까 성별과 세대의 교차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성별과 세대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유의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중에도 그러네요. 여기서 보시면 전통적인 교수법, 시청각 교수법, 개인 교수법 이거에 대한 각각의 그룹법 얘기를 한 거고요. 사탕을 주는 거하고 칭찬을 하는 거하고 뭐 이게 보상에 대한 얘기가 되어져 있고 교수 방법이 세 가지 종류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총 6개의 집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이원 배치 분산 분석법이었어. 그 이원 배치 분산 분석법하고 비슷한 것이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했죠.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어. 회귀 분석 기억하시죠? 자, 회귀 분석의 경우에서는 자, 모형에 대해서 진입하는 경우와 진입에 배제된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상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보상 방법이 사탕을 주느냐 칭찬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고요. 교수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보상의 경우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냥 먼저 상관계수가 높은 것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이게 보상 먼저 들어갔고요. 두 번째 진입하는 거는 보상 플러스 교수법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그룹핑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알제곱값 얘기를 했었고 다중회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이 알제곱값이 상승을 하여서 수정된 알제곱값을 선택을 해보니 뭐 1번 모형보다는 2번 모형을 해서 설명력을 갖추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자, 알제곱값이라는 건 설명력을 얘기한다고 했어. 자, 보상 효과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32.6%의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자, 교수법을 집어넣게 되면 61.6%나 설명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룹을 대표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회귀 분석하고 한번 분석을 비교해보자고 갖다 붙여놓은 거야. 모형 2가 선택됐기 때문에 모형 2에서 유효확률을 비교해보니 0.00에서 유수진이 아주 있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개수를 보니까 그래서 회귀식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두 번째 모양식을 따라서 보상 곱하기 2.889 더하기 교수법 곱하기 1.667 더하기 상수값까지 해가지고 학업 성취도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죠. 바꿔야 돼요? 무슨 말하지? 회귀식을 할 때 학업 성취도 해가지고는 해가지고 1.556 더하기 2.889 곱하기 보상 1.667 곱하기 교수법 그래서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산 분석 예상이 되는 거고요. 아마도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에 대한 얘기가 서로 선택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를 안 구분하고 하는 게 상관이었고 회귀라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게 회귀 분석의 목적이었어. 세 번째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분석에 쓰는데 T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을 경우에 두 그룹이 같냐 다르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였고 분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룹이 세 그룹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다. 자, 분산 분석 중에서도 1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었고 2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었네. 그런 내용까지 해서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가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요인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하고 넘어가. 껐다 켜볼까? LMS에 올려놓고는 놨어요. 자료들. 요인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 볼게요. 논문에서 주로 우리가 지금 제가 다루지 않은 게 관능 분석, 관능 검사 쪽이었는데 관능 검사는 또 이쪽에는 잘 많이 안 다뤄요.
이런 데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관능검사 장비들이 있어. 전자포, 전자협, 이제 전자 눈도 있더라. 응? 색깔 보는 전자 눈도 있더라고. 자, 데이터를 받아들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요인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려고 가져와봤어요. 자, 일단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하고요. 주성분 분석은 이렇게 써져요.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FA라고 하는 것들이 쓰는 게 요인 분석이고요. 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서 PCA라고 주로 씁니다. 논문에도 그냥 PCA라고 쓰는데 주성분 분석이라고 이용했어요.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변수를 축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변수를 축소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원 배치 분산 분석했던 거 기억하시죠? 좀 전에 썼으니까. 네, 성별이 있을 거고 뭐 각각 연령별이 있을 거고 이거는 미리서 변수를 x 변수, y 변수를 나눠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에서 주로 쓰는 거는 변수들 간의 집단을 아직 안 정해줬을 때. 자, 우리는 뭐 과학 잘하는 사람이 뭐 수학도 잘할 거야 해가지고 과학과 수학 이분계, 그 다음에 뭐 국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할 거야 해서 인문계열 이렇게 나누죠.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눌 때.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미리서 나눠져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분산 분석의 계통이면 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은 그냥 섞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그룹핑되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그룹핑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단에서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는 그룹이 이렇게 뭉칠 수도 있어. 전체로 봤을 때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은 변수를 축소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 즉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으면 그룹으로 나눈다예요. 아, 여기를 두 그룹으로 나눌까? 아니면 세 그룹으로 나눌까? 공통점이 뭘까? 라고 해서 분석해 주는 게 변수 축소 기능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패턴으로 해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차이점은 요인 분석하고 주성분 분석은 조금 써지는 게 좀 달라요. 주로 이공계에서 많이 쓰는 거는 주성분 분석을 쓰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요인 분석을 많이 쓰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생태계 쪽, 생물학과 쪽에서도 요인 분석을 많이 쓰는데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요인이 뭘까? 라고 해서 요인을 몇 가지 공통점을 추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인 분석관에서 각각의 변수는 대등한 관계예요. 1번이 더 잘났네, 2번이 더 잘났네, 3번이 더 잘났네 없어. 근데 주성분 분석에는 제1 주성분이 영향력이 가장 세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 먼저 볼게요. 자, 요인 분석을 하려면 일단 여기 보시면 변수 5개를 갖다가 쭉 나열을 했어. 이때 x1부터 x5까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먼저 실시하는 게 상관계수야. 여기서는 독립변수인지 중속변수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단계에서는. 그렇지? 그냥 쭉 늘어놓고 x라고 돼 있으니까 독립변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변수를 갖다가 다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상관계수를 분석을 했어.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자, 1번하고 이렇게 반을 나눈다겠죠? 자, 1번이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2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0.97이 나왔어. 상관계수가. 그럼 어쩐다고? 1번과 2번 그룹은 상관성이 아주 높겠다. 그죠? 0.97이니까 보통 0.65가 넘어가면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겠어?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그룹도 0.86이니까 상관성이 높네. 그죠? 두 번째 그룹하고 X2하고 X3하고 그룹하고도 서로 상관성이 높아요. 0.92가 됐으니까. 그런데 자 1번하고 4번하고 보니까 0.32, 1번하고 5번하고 보니까 0.21로 0.5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인 분석에서는
얘네들이 상관성이 높은 그룹을 하나의 요인으로 해서 잡습니다. 즉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같은 그룹핑으로 붙는다는 거야. 상관성이 높다는 거는 간섭한다는 거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얘 때문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간섭해. 그래서 요인 1로 묶어지는 게 상관계수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에서 4번하고 5번은 상관성이 높죠. 그래서 4번, 5번을 이렇게 묶게 되는 것을 요인 2로 나눕니다. 그래요?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 한번 가져볼게요. 자, 직장 만족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 만족도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나봐요. 자, 얘네들을 다 여기다 변수로 옮길 거예요. 쭉 그래프해서 옮기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를 하나씩 클릭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기술 통계 값에서 얘네들 용어가 조금 나오는 게 있어서, 요인 분석의 경우 지금 요인 분석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 주성분 분석은 아직이야. 지금 요인 분석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요인 분석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적합성이에요. 요인 분석이 적합할까? 너는 뚱뚱맞은 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적합성 판정을 할 때는 밑에 있는 이 KM하고 바렛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주로 이제 KM 검정이 통상 0.7이고 보통 0.5보다 크면은 적합하다고 봐요. 숫자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KM 검정입니다. 바렛도 마찬가지로, 바렛은 이제 P값으로 계산하니까 보기 힘들면 두 개 같이 나오면 KM으로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적으로 보면은 통분산을 이용하는 게 주성분 분석이고, 공통 요인의 경우에서는 뭐 최대 5도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자, 주성분 분석 우리가 이공계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쓰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여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공통 요인 분석을 선택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이공계에 있기 때문에 주성분을 클릭을 할 거야. 여기를 딱 클릭하면 하기가 나오는데 주성분을 클릭해. 그 다음에 디폴트로 상관행렬 할 거고요. 회전하지 않은 요인 분석, 스크리도표는 표로 나타내는 거니까 선택하려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값. 통계에서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산이에요. 분산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죠? 분산. 자, 고유값을 1로 설정을 해요. 요인 분석에서는. 근데 뒤에서 이제 주성분 분석할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요인 추출을 했을 경우에 고유값을 1로 설정을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요인 회전을 눌러보시면 요인 회전에서는 주로 선택하는 게 베리맥스입니다. 지금 이공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야. 다른 거는 안 건들고 하십니다. 자, 요인 점수의 경우에는 변수로 저장, 회기가 선택되게 클릭을 하시고요. 요인 점수 개수 행렬을 표시하는 걸로 선택을 한 다음에 계속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요인 분석은 흑기술 정렬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옵션은 데이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총 변수가 13개가 들어간 거예요. 상관 분석할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다고 그랬죠? 대칭된다고 했으니까. 자, 상관 분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그룹핑을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해보셔도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변수 간에 0.5 이상이 되는 것들과 그거보다 훨씬 0.5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합니다. 변수값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앞에서 KMO 분석한다겠죠? 적합성 방정을 한다겠고, 0.5보다 큰지를 본다.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0.7보다 큰지를 볼 거기 때문에 0.894여서 얘는
적합하다. 통과. 자, 초기에 고유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분산이다라고 하는 값하고 같다고 했고, 고유값은 전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고유값으로 붙이셔야 됩니다. 몇문단 수치니까. 자, 얘네들 보면 이렇습니다. 변수 1번부터 13번까지를 분석한 결과 총 성분이, 이거는 여기 있는 성분은 변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 13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13가지 성분으로 요인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눴는데 요인 하나 가지고는 약 41%를 설명할 수 있고 요인 두 번째까지 들어가면 56%를 설명할 수 있다. 됐어요? 그 밑에 거에는 계속해서 쌓이면 100%까지 가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썰먹을 필요가 없다. 즉 얘는 적어도 두 가지 성분으로 요인을 나누게 되면 얘네들이 적당히 13개가 착착착착 알아서 분리가 되겠구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스크리도프. 뒤에서 주성분 분석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게 8이라고 생각을 하면 8이 딱 꺾이는 여기 있죠. 여기 뭐지? 팔꿈치 부분에 이 정도 꺾이는 지점을 갖다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 꺾여야,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그 위쪽 단계까지가 성분으로서 적합하다. 자, 그 성분값이 고유값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요인으로서 선택이 된다. 이거는 성분행렬, 회전된 성분행렬, 회전된 성분행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주성분 분석할 때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앞에서 성분을 나눴는데 회계 분석한 것처럼 성분을 나눴는데 지금 변수의 번호가 제1 요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변수 얘네들이 제2 요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자동으로 나와요.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할게요. 자,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관능 검사를 했을 때 맛이냐, 색깔이냐, 냄새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주로 주성분 분석을 한 이후에는 분식 분석을 하든지, 뭐 판별 분석을 하든지 그 이후의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씁니다. 살짝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공통적인 거는 PCA라는 건 주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이거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행렬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A 행렬과 B 행렬의 곱도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행렬 앞에 있는 공통된 개수에 해당이 된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마 들어가긴 했을 텐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때 나오는 것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번에 공분산을 직접 구해봤을 때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상관관계상 요인 분석하고 주성분 성분하는 거 비교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부터 좀 들으세요. 조금 더 자료 출처의 블로그 찾아가시면 여기 자료를 갖다가 제가 써봤어요. 총 Q1부터 Q11까지 11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보건통계학 쪽의 데이터더라고요. 가지고 뭐 강사는 뭐 노출이 됐네 어쩌네 그런 거 분류하는 거거든요. 자, 쭉 해서 점수 매긴 거를 가지고 자, 요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인 분석 후에 11개의 데이터인데 마지막에 있는 이 11번째 거는 여기하고 영향을 좀 적어서 총 10개의 데이터만 이쪽으로 옮깁니다. 블로그 가시면 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혹시 통계 프로그램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총 10개만 이 안으로 들어간 거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이 있고 간접 검사를 치면 맛, 색깔, 촉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종합적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종합적 기호도는 이 맛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에 상위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 기호도를 같이 넣고 분석을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간접 검사를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빼놓고 해야 된다. 각각 초기의 단계 요인 분석에서는 KMO 해야 된다겠죠? 적합성
적합성 검정, 그다음에 주성분, 상관행렬, 스피리도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인 분석에서는 보유값을 1로 놓고 설정을 하는데, 주성분 분석에서는 이 고정된 요인수에 클릭을 하셔서 요 값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는 주성분 분석, 요걸 3개부터 5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 성분수를 주성분 분석에서는. 자, 주성분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요인 분석이야. 통계 도구가 그래. 그 다음에 요인 회전을 하는 것은 요인 분석에서 하는 거고요. 주성분 분석에서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요인 회전은 주성분 분석에서는 요인 회전이 필요 없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요걸 선택해야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 볼게요. 상관행렬, 상관계수 구했어요. 상관계수 구했더니 각각의 변수등이 상관성이 높은 것들이 보이죠. 0.751, 751, 730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0.43 이 정도는 낮은 것들이죠. 상관행렬을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인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0.3보다 작다면 요인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거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Q8을 제거하든지 제거할 수 있는 좀 변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적합성 검증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 KMO 값이 0.5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공통성에서 추출된 이 값들이 0.5보다 다 큰지 확인한다. 0.5보다 다 크네요. KM에도 0.5보다 크네요. 세 번째 적합성, 자, 역 이미지 행렬도 출력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 A 값들 보이세요? 이렇게 역 이미지 상관계수라고 되어져 있는 이 A가 오른쪽 몇 개에 마크되어 있는 거를 MSA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0.5보다 커야 적절하다. 0.5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그 변수는 제거하고 가라는 얘기야. 여기는 이 Q7이 살짝 걸려요. 그죠? 보시면 Q7의 경우가 좀 살짝 걸려. 내용상으로의. 그런데 역 이미지 행렬에서 통과했고 KMO 통과했으니까 그냥 넣고 가도 되고, 아니다 Q7은 조금 값이 좀 작은데 그럼 얘를 빼고 가도 돼요. 그럼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총 성분의 경우에는 10개의 성분을 다 비교를 했을 경우에, 자, 이게 여기 뭘 보셔야 되냐면 소비 보유값이고요. 누적 퍼센트 먼저 봅니다. 자, 누적 퍼센트 보면요. 자, 제1성분을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49%를 설명력을 갖죠. 제2성분까지 하니까 65%예요. 제3성분을 넣잖아? 그러면 76%를 갖추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실험을 해서 주성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0% 이상의 설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런 경우에는 총 4개까지 가야 되는데 4개까지 가면은 이게 3차원도 아니고 4차원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겠지. 그래서 4개의 경우 변수를 다시 조정을 해서 3개 내지 2개로 조정을 합니다. 설명력을 맞출 수 있도록. 자, 여기 전체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는 이게 분산이에요. 그 분산의 백분율, 분산 퍼센트가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각각의 분산입니다. 이 분산을 보유값이라고 합니다. 맞아? 자, 그 성분의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유값에 대해서 스크린 독서를 했을 때 약간 팔 꺾어지는 부분이 좀 애매하죠? 자, 1번, 1성분, 2성분까지 했을 때 얘는 보유값이 1을 넘어갔는데 1을 넘기게 하려다 보니까 3성분까지 들어가.
즉 여기는 요인을 2개로는 안 되고 3개까지는 써야 된다는 얘기야. 볼게요. 자, 성분 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통계적으로 앞에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그림을 그려보면요. 원래 그냥 로 데이터 가지고 공분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진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x하고 y의 영향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상관행렬을 우리가 그린단 말이야. 자, 이것을 이 가로 긴 축 있잖아요. 요거를 x축으로 내리고 얘를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 그래서 베리맥스 회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리는 회전이야. 그래서 회전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회전된 성분 행렬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게 로우 데이터야. 이 로우 데이터를 회전된 성분 행렬로 돌렸을 경우 x축, y축으로 오게끔 돌려졌을 때 수정된 값이야. 그래서 이걸 쓰시면 돼요. 데이터 쓰실 때 성분이 아까 몇 개 추출됐다고 했죠? 총 10개 성분 중에서 3개까지만 유효하다고 그랬지? 표 보는 거에서 성분 1, 2, 3까지가 추출이 됐고요. 각각 설명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이 표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 표가 중요해. 자, 여기까지는 제1성분의 영향력이 높다고 하죠. 0.5 이상이니까. 근데 Q5부터는 어때요? 0.28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2를 살짝 보니까 여기가 더 높아져.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자, Q5부터 Q6까지는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Q9하고 Q8은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0.65보다 높으니까요. 자, 성분의 행렬을 봤을 때 아까 Q7이 조금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네, Q7을 빼고 했으면 더 높게 나왔을 텐데 Q7이 좀 애매해서 좀 아쉬운 값으로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얘는 1번 그룹에 그 다음에 Q5부터 Q6은 두 번째 그룹에 그 다음에 Q9하고 Q8번째는 세 번째 그룹에 드는 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성분이 몇 개? 성분이 3개로 요약이 된다는 얘기고요. 각각의 성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냐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 그랬더니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봤더니 방어 보호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요인이 공통점이 있고 Q5하고 Q6, Q10까지는 피폭선량 감소의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있고 이게 나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Q8하고 Q9의 입장에서는 피폭에 대한 유형을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의 설명력에 성분이 있더라. 그래서 요인을 1번, 2번, 3번의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이 가능하다 해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했대요. 이해되세요? 데이터는 정확히 로우 데이터는 넌 몰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요인 분석에서 세 가지 성분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그룹핑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성분 행렬을 보고 자, 이번에는 이 성분 행렬값과 성분 점수 계수 행렬을 가지고 주성분 계수를 구할 거예요. 주성분 계수는 앞에서 회귀 분석에서 선형 회귀식이 있었잖아. 그런 회귀식처럼 식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제1 주성분, 제2 주성분, 제3 주성분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의 회귀식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1 주성분의 점수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 요약돼 있으니까 공부해볼게요. 자, 주성분 분석을 하면 우리가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요인 분석했을 때 주성분 분석하고 다르게 하는 게 뭐 있었냐면 고정된 요인수, 추출할 요인 여기만 다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클릭하고 이거는 필요 없어.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안 읽을 거야. 주성분 분석에서는. 자, 주성분 분석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앞에서 회전된 성분 행렬이 필요해요. 자, 두 데이터 중에서 회전된 게 필요하다고 해. 이게 얘는 회전 전의 상태고 x축, y축으로 내려놓은 회전된 성분 행렬이 필요해. 요 값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행렬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 분산이 나올 거예요. 이 세 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성분 개수는 SPSS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세 데이터 가지고 엑셀표로 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고유값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이게 고유값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누적 퍼센트가 76%를 받는다 했고 요인 1, 요인 2, 요인 3으로 되는 거였어. 근데 주성분에서는 얘네들 값이 이 고유값이 각각 이렇게 세 개가 나왔으면 옆에 있는 성분 점수 개수 행렬에 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값들. 네? 몇 값이 되세요? 자, 여기 이 값에다가 제1성분의 이 고유값의 루트를 씌운 값을 곱해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자, 0.289 곱하기 루트 4.53 해서 나온 값이 이거라고. 다시 Q2에서 0.271 곱하기 루트 0.493 해서 나온 값이 이거라고. 각각의 성분 점수에다가 그 성분에 해당이 되는 고유값의 루트값을 곱하는 것이 주성분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고유벡터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성분 개수가 구해집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숫자들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숫자들.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제 고유 성분 해가지고 성분 지금 3개까지 하려면 3차원 그래프가 필요해. 3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도구도 있어. 3차원 그래프가 엑셀에서는 못 그려져 잘. 그래서 2개만 가지고 얘기할 건데 제 첫 번째 있는 거를 PC1, 두 번째 있는 거를 PC2라고 할게요. 자, PC1의 그림하고 PC2는 X축, Y축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각각 땅 X축, Y축으로 보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점이 나타나요. 자, PC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PC2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각각 땅 앞에 있는 요 값들을 좌표로 표현한 거야. 0.64, 마이너스 0.17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뭘 보려고 하냐면 PC1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로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개수가. 대신에 PC2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로로 분포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같은 그룹핑에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요 그룹핑, 요 그룹핑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집 분석이라고 해요. 나중에 책을 봤을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분류한 거니까 집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아까 그렇게 해서 찍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자, 주 요인 분석해서 F1, F2로 나눠진 거고 각각 땅 값을 비교했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